대학교 김승주 교수의 데이터리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메신저의 보안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승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가상자산의 해킹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메신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의 형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은 뭐 요새 뭐 가상자산 뭐 거래 내용 네, 뭐 이렇게 아니면 정보들 주고받는데 보안 메신저들 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데이터리언 첫 주제도 아마 메신저를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최초의 이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네. 메신저는 1996년에 개발됩니다. 96년이에요. 네네. 이스라엘 기업이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ICQ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빅히트를 쳐서 4년 만에 글로벌 이용자가 한 1억 명 정도 예. 모였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그러니까 ICQ가 나온 지 3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MSN 메신저. 메신저였죠. 예. 그거부터는 네. 써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2004년 기준으로 글로벌 사용자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됐었고요. 굉장히 많았군요. 예, 국내에서도 한 뭐 700만 이상의 이용자들이 쓰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네이트온 메신저가 네. 나옵니다. SK의 네이트 그렇죠. 메신저.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싸이월드하고도 연동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PC에서 쓰던 메신저가 폰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0년에 카카오톡 메신저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카카오톡 도감청 논란이 네네네. 네. 이제 불거지면서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그때 이제 텔레그램이 아.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 텔레그램 메신저는 사실은 2013년에 만들어진 메신저인데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2014년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상당히 거죠. 오래된 메신저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메신저에도 보안 기능이 있대. 그 메신저들이 다 똑같지 않대. 뭐 이런 걸 이제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텔레그램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이제 PC용으로 쓰던 ICQ라든지 MSN 메신저와 비교할 때 지금의 메신저 형태는 역할이나 뭐 쓰임새가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그냥 기능상으로 봐도 예. 네.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메시지 정도만 보내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뭐 파일도 첨부해서 보내고 그렇죠. 또 뭐 단체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뭐 네.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거기다 뭐 음성 통신 뭐 화상 통신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막 전화기 역할까지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 기능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ICQ라든가 네. MSN 메신저가 나올 때는 사실은 보안 기능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메신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메시지를 쳐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네. 해당 수신자한테 상대편한테 곧바로 그 메시지가 가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상대편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중간에 그 회사 서버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대편한테 보내지는 겁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서버에 중간에서 한번 저장을 하냐면 예. 중간에 서버에다 저장해 놓지 않으면 네. 상대편 수신자가 네. 뭐 휴대폰을 꺼놨을 수도 있고 통화권 이탈 지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버에서 메시지를 잡아놓고 있다가 상대편 수신자가 통화 가능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네. 분이 아니면 있군요. 휴대폰을 켜면 이제 서버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 같이
초창기에는 네. 아무런 보안 기능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저 사람이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내네. 네. 이걸 쉽게 감청할 수 있었어요. 어. MSN 네. 메신저까지는 요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거 보안 기능을 조금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버까지 날아가고 또 서버에서 상대편 휴대폰으로 가는데 저 네.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네. 암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휴대폰에서 안녕 이렇게 치면 네. 휴대폰에 있는 키, 비밀번호로 암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서버까지 날아갑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일단 그걸 풀어요. 아, 풀어요. 네. 어. 한번 풉니다. 네. 그래서 김승준이라는 사람이 안녕이라는 걸 보내는구나. 이걸 예. 서버에 기록해 놓고 네. 그걸 다시 암호화시켜서 보네요. 상대편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탈취하는 거는 일단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전송 과정 중에는 도청이 안 되는데 네. 일단 서버에서는 한번 풀려서 저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카카오톡이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말고 과거의 카카오톡이 그렇죠. 하던.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방법이 예. 의심되는 용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든가. 예.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회사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네. 회사 서버를 압수해 오면 그 안에는 모든 메시지가 해독된 채로, 그러니까 풀려 있는 상태로 기록돼 있으니까 네. 대화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카카오톡 도감청 논란의 이제 실체였고요. 아,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메신저로 옮겨가기 옮겨가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이 카카오톡과 다른 것은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고 있었다. 종단간 네, 암호화. 그게 이제 기능. 영어로는 end-to-end encryption입니다. 그래서 중간 서버에서 암호화된 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내가 안녕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면 네. 그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키, 비밀번호로 암호화됩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날아가죠. 네. 원래 옛날에 카카오톡에서는 저게 풀려서 풀렸죠.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됐습니다. 네. 그런데 텔레그램에서는 저게 풀리지 않고 네. 그대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그렇죠. 변하는군요. 그랬다가 상대편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 휴대폰에는 똑같은 키가 있기 때문에 예. 풀어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서버를 털어와도 예. 그냥 암호화된 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죠. 그래서 텔레그램이 이제 전면에 부각됐던 것이고 사실은 저 논란 이후에 예. 카카오톡도 바로 보안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이 텔레그램과 똑같은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다 말씀하시죠. 하더라도 네. 경찰이 어차피 그 카카오톡 텔레그램 회사에서는 저 암호를 풀 수는 있잖아요. 풀 수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왜냐하면 아. 비밀번호가 양 송신자와 수신자 휴대폰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서버 관리자들도 그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풀 수가 없네요. 그럼 현재는 카카오톡과 이 텔레그램이 동일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실제로 카카오톡은 단톡방도 실제로 암호화돼서 저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 보안 기능을 켜야 암호화 기능이 작동되는 거지. 아, 사용자가 네, 네. 그냥 그 메신저를 쓴다고 해서 암호화 기능이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방송 나가거나 아니면 강연할 때 보면 네. 저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데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시큐어 챗 기능을 켜야 보안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지. 네.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텔레그램만 쓴다고 항상 암호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이장우 대표와 대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눈 상황에서는 켜지 않았으니까 앞서 봤던 서버에서 풀리는 상태의 채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켜는 방법 같은 거를 잠깐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밀 챗, 시큐어 챗 이런 예. 게 메뉴에 있어요. 아, 메뉴에. 네, 카카오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예. 그래서
그걸 선택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면 근데 이게 됩니다. 이제 불편하죠. 그렇죠. 이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그걸 기본으로 그냥 다 켜놓으면 예. 그 디폴트로 그게 켜져 있으면 좋을 걸 왜 예.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게 계세요. 말이네요. 그런데 그걸 디폴트로 항상 켜놓으면 요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메신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 PC를 이용해서도 그렇죠. 메신저를 쓰시거든요. 예. 그러면 PC를 이용해서 메신저에 로그인했을 경우에 과거 대화 내역이 쫙 보여야 좀 편하잖아요. 업무를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더욱.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 있으면 네. 이게 서버에도 그냥 다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서버의 기록을 갖고 와봤자 PC에서 볼 볼 수가 수가 없군요. 없습니다. 어.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비밀번호를 PC에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귀찮냐 하면 공인인증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 보셨나요? 네. 네. 한 30분 걸립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귀찮습니다. 예. 그게 또 옮긴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종단간 암호화 기능이 보안상으로는 참 좋지만 예. 이게 서비스 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걸 기본 기능으로 제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용자 딱 떨어뜨리기 좋겠네요. 근데 네. 또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는 세계 최강의 메신저일 거야. 예.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음. 왜 그러냐면 뭐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어떤 창립자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조금 텔레그램 메신저를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그 러시아 사람이 만든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수사에 협조하라고 그러니까 독일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어.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이 더해지니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지켜줄지도 몰라. 그럼 사람들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러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네. 보안 메신저 랭킹을 뽑아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예. 그걸 놓고 보면 사실은 텔레그램 메신저는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최강은 아니군요. 그렇죠. 사실은 텔레그램 메신저보다 보안 수준이 훨씬 더 높은 메신저들이 존재합니다. 네. 여기서 보안 수준이라는 건 종단 간 암호화 기능도 제공되고 네. 그게 또 디폴트로 기본으로 제공돼야 되고 네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아주 탑 클래스의 보안 메신저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들은 뭐 시그널이라든가 네. 위커 같은 것들이 탑 랭크에 있는 보안 메신저입니다. 어.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미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네네.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신저는 예전에 이제 드루킹 예. 이 뭐 네이버에 댓글을 조작했다 네. 뭐 네, 이런 네. 논란이 있었죠. 네. 그 드루킹이 사용했던 보안 메신저가 시그널입니다. 어. 그래서 이때 저같이 이제 보안하던 사람들은 네. 드루킹이 시그널을 썼다는 기사가 딱 나왔을 때 네. 준비를 좀 하긴 했구나. 어. 이런 왜냐면 시그널을 일반인들이 알질 못하거든요. 처음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주빈 N번방 사건이 네, 터지면서 예. 위커라고 하는 메신저가 또 떠올랐죠. 예.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이제 유포를 메신저를 했죠. 통해서 유포하고 예.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금을 했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N번방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VIP를 대상으로 하는 VIP 방에서는 텔레그램보다 보안 수준이 높은 위커라고 하는 보안 메신저를 썼고요.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을 안 쓰고 그거보다 익명성 기능이 더 위라고 일컬어지는 모네로라고 하는 네. 암호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 메신저가 또 암호화폐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에 네, 그렇게 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텔레그램보다도 보안 수준이 더 높은 보안 메신저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은 수준의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고 아까 이제 시크릿 모드 같은 걸 사용하면 정말 수사 당국에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그 회사 협조를 얻더라도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방법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뭐 기술적인 오류를 취약점을 찾아서 분석할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죠.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카카오톡은 공공재 아니냐. 그래서 공공재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갖고 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네. 이러한 보안 기능이 극대화된 메신저를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 이렇게 부릅니다.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 네, 우리가 방수다. 네. 이럴 때 워터프루프 이렇게 예,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워런트 프루프는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기관 사람들은 보안 메신저라고 부르지 않고 워런트 프루프 인크립션 장비다. 저것은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장 발급 불가 메신저 이렇게 그렇죠. 분석했네요. 그러니까 예.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고 네. 그러면 그것이 집행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를 해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이 있었죠. 네. 사실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 문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정부가 수사를 위해서 또는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감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메신저라든가 예. 이메일, 화상 채팅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만드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좀 협조를 해주면 정보 수집이 좀 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플, 구글, 뭐 트위터 이 모든 또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 그렇죠. 이 예. 모든 기업들한테 너희들 서버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심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검색어를 치면 관련된 내용이 올 수 있게끔 해다오. 네네. 물론 이 검색어를 아무거나 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영장 발부해서 달 거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설치돼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죠. 이게 프리즘입니다. 자,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뭐 미국 시민사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우리가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컸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애플이나 구글의 수장은 아니 법대로 저희가 따른 건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내세웠던 게 그러면 보안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기술적으로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협조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화된 보안성을 마케팅 용어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있다가 카카오톡이 논란이 빠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합법적인 수사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카카오톡은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면 과연 이 메신저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쓰는 건 좋죠. 네. 그런데 범법자나 테러리스트가 쓰는 것까지도 과연 방조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때부터 네.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논란만 생기면 아 이걸 풀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보안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겠죠. 요새는 한 50%대 50% 정도로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조주빈 N번방 있을 때도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고요? 그럼 우리 다 탈퇴합시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메신저가 공공재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공공재가 책임져야 될 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야, 그런 것들도 사회적 합의들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오히려 네, 네. 보안이 좋다 그래서 그게 능사인 것은 아니군요. 메신저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양면의
어떤 칼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그 종단간 암호화 기술도 있겠지만 다른 기술도 좀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제일 이슈되는 게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뭐 삭제되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그거 당연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디지털 포렌식이다.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 복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완전 삭제하는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현재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싹 지울 수 있잖아요. 네. 지우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네. 보통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돼 있고 네. 그 데이터를 풀어볼 때 쓰는 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완전 소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 1 이런 걸로 계속 덮어 쓰는 겁니다. 여러 번. 네네. 그렇게 해서 원래 키가 복구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있을 수 있으나 데이터는 암호화 시킨 채로 예.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또 이 얘기를 키가 들으시면 없어지는. 왜 또 데이터는 그럼 여러 번 반복해서 안 지웁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예. 계시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데이터를 덮어 써서 반복적으로 지우는 걸 여러 번 하면 네. 저장 매체 수명이 짧아집니다. 아. 우리가 이제 저장 매체라는 게 읽기 쓰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횟수가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네. 물리 네네네. 디스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덮어쓰기를 오래 할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암호화된 채로 두고 그 키를 여러 번 덮어써서 네. 그 키만 완전 소거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암호화 프로그램이 네. 거의 뭐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한 국제 표준 암호를 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삭제를 하면 쉽게 일단은 저 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삭제가 네. 뭐 거기서는 안 되더라도 이게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 온라인 메신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안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보안이라는 게 메신저에서 왜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개인의 내비게이터와 메신저만 압수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동선과 대화 내용 뭐 모든 걸 압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메신저가 그냥 내 자신이 된 자신이다. 겁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있는 메신저에 보안 기능들이 뭐가 있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작동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나는 보안 메신저를 깔았으니까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능을 켜고 끌 줄은 알아야 되겠다. 네네. 이거는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단체방 같은 걸 많이 쓰세요.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단체방은 그 멤버가 한 명이라도 안 나가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없어지죠. 그 메시지 내용이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자 이제 단톡방 전부 다 나가 주십시오. 그 대청소 작업들을 이제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드시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휴대폰이 분실돼서 내가 원치 않게 모든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비즈니스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메일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요새 네. 저장 용량이 커지니까 네. 그냥 계속 담아두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연말에 더 이상 안 쓰는 어떤 이메일, 안 쓰는 대화방 이런 것들은 조금 삭제하시고 탈퇴하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기존에는 사실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뭐 인연이 조금 이제 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이제 너무 채팅방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씩 없애는 작업이었는데 약간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좀 그런 습관들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죠? 특히 언론 종사자분이나 회사 대표님은 필수십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이제 삭제하면서 다시 나갔다가 초대하는 그렇죠. 일을 반복하면 번거롭더라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뭐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메신저가 좀 주도권을 새로 생긴다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보안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예.
그리고 요새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켜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신저들이 그 보안 기능 좀 번거롭더라도 예. 그 보안 기능을 기본적으로 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메신저가 보안 기능을 디폴트로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보안 메신저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번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 치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디바이스에서 메신저를 로그인하실 때는 이중 인증 기능을 좀 켜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인증. 네, 우리가 로그인할 때 단순히 아이디 비번만 쓰면 보통 들어가는데 네. 그거 말고 뭐 SMS 문자라든가 네. 뭐 일회용 비밀번호 이런 거 같이 또 한 번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 게 이중 인증입니다. 인증을 2번 이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북 음. 요 두 군데에서는 그냥 아이디 비번만 갖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PC라든가 네. 다른 데서는 항상 이중 인증 기능이 활성화돼 있도록 제 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좀 눈여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워낙 메신저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그쵸. 그냥 그걸 또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메신저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보안 문제랑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팀들 중에는 이 메신저를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풀어보겠다라고 시도한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은 블록체인은 예. 투명성이 핵심 기능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보안 메신저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네. 사실은 굉장히 대치된다고 다르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메신저에 로그인한 기록들, 그 네.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계속 기록을 해서 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접속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용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블록체인이 어떤 기밀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시키고 뭐 이러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사실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배포를 이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상자산 암호화폐라는 게 백서도 공개하고 네. 투명하게 검증받는 걸 어떤 핵심적인 철학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자 이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들으셔야 되고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걸 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상자산 철학과도 맞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네.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바일 메신저 보안 관련해서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데이터리한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